2025년 5월 22일 아침, 캄보디아의 시아누크빌 항구는 평소와 다름없이 활기로 넘쳤다. 컨테이너들이 긁히는 근음, 선박의 뱃고동, 상인들의 떠드는 소리 등 무질서한 소음이 부두를 가득 채우고 있었다. 그러나 불과 1분 뒤, 그 혼잡함은 끔찍한 비밀 앞에 산산조각 났다. 구석진 쪽에 생소한 수산 회사 로고가 붙은 낡은 냉동 트럭 하나가 세관 직원 소피아의 시야에 희미하게 들어왔다. 서류상으로는 이미 전날 밤에 처리가 끝났어야 했지만 어찌된 일인지 이 차량만 유독 멈춰 서 있었다. 소피아는 단 한 번 눈길을 준 것만으로도 무언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직감했다. 트럭 주변을 맴도는 서늘한 냉기. 그것은 생선 비린내와는 전혀 달랐으며 그가 그동안 검사했던 어떤 화물과도 완전히 다른 종류의 냄새였다. 설상가상으로 빨리 통과시키라는 윗선의 노골적인 압박은 그의 의구심을 더욱 증폭시켰다. 그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다. 소피아는 즉시 봉인을 뜯기로 결심했다. 육중한 철문이 열리자 찬 공기가 물밀듯이 쏟아져 나왔다. 손전등 불빛이 느릿하게 내부를 훑는 바로 그 순간, 그의 시간이 멈췄다. 안에 담긴 것은 해산물이 아니었다. 아시아계로 보이는 젊은 남녀 37구의 시신이었다. 얼음처럼 굳은 몸들은 모두 웅크린 자세로 뒤엉켜 있었고, 눈동자에는 삶의 마지막 순간이 고스란히 박제된 듯한 공포가 서려 있었다. 소피아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고 충격에 입을 틀어막았다. 그의 등 뒤에서는 바닷물이 여전히 무심하게 해안을 때리고 있었다.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하지만 그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캄보디아와 국제사회 전체를 뒤흔들 대형 사건의 서국이었다. 컨테이너 안의 참상이 보고되자마자 시아누크빌 항구는 곧바로 완전히 봉쇄되었다. 처음에 떠들썩했던 소라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숨막히는 긴장감만이 부두 전체를 짓눌렀다. 구급대원, 당국 관계자, 그리고 언론이 줄지어 몰려들었고 번쩍이는 경광등 불빛 하나하나가 그 아침의 무거운 공기를 갈랐다. 초기 수사 결과는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었다. 37구의 시신. 대부분 나이가 30살도 되지 않은 청춘들이었다. 그들은 몸을 서로 겹친 채 얼어붙어 있었지만 각각의 얼굴에는 저마다 다른 고통의 이야기가 새겨져 있었다. 희망을 안고 고향을 등졌으나 낯선 항구 도시의 차가운 컨테이너에서 비참하게 생을 마감해야 했던 처절한 사연이었다. 캄보디아 법의학 팀은 지체 없이 움직였다. 항구의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국제 전문가들과 신속히 협력하여 조사를 진행했다. 그 중에는 양국 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파견된 한국인 법의학 의사도 있었다. 모든 절차는 신중하게 진행되었으며 잔혹한 현실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초기 소견은 비극을 더욱 극명하게 만들었다. 모든 희생자는 극심한 저체온증으로 사망했다. 길고 고통스러운 죽음이었다. 그러나 전문가들을 전율하게 만든 것은 사망 원인 그 자체가 아니었다. 그들이 생전에 처했던 상황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흔적들이었다. 손목과 발목에 희미하게 남은 족쇄 자국, 몸 곳곳에 퍼져 있는 멍, 그리고 갈비뼈가 도드라질 정도로 비정상적으로 마른 체형. 그 누구도 우연히 죽지 않았다. 그들은 공포와 절망 속에서 목숨을 잃었다. 희생자들의 옷을 수색하던 법의학 팀은 작지만 가슴을 찢는 유품들을 발견했다. 구겨진 가족 사진을 품고 있던 한 청년, 그리고 해외에서 일하고 싶다는 꿈을 떨리는 글씨로 적은 어떤 소녀의 편지, 멀리 떨어진 시골 지방에서 출발한 낡은 버스 티켓. 이 작은 조각들은 그들의 마지막 이야기가 되었다.
더 나은 삶을 꿈꿨지만 잔혹한 속임수에 걸려든 청춘들의 비극적인 이야기였다. 한 남성 희생자의 옷을 더 자세히 살피던 담당 법의학자는 매우 작게 접힌 쪽지 하나를 찾아냈다. 마치 누군가에게 절대 들키고 싶지 않다는 듯이 숨겨져 있었다. 쪽지 안에는 단 2가지 정보만 적혀 있었다. 휘갈겨 쓴 전화번호 하나, 그리고 중국어로 쓰인 3글자. 동방몽상. 동방몽상. 현장에 있던 누구도 그 3글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했다. 그러나 모두가 직감했다. 이 작은 쪽지가 바로 37명의 젊은 생명이 왜 이런 죽음을 맞이했는지 그 비밀의 문을 열어줄 첫 번째 단서라는 것을. 그날 시아누크빌 항구를 뒤덮은 것은 단순히 얼어붙은 시신들의 참혹함이 아니었다. 이 비극이 사고가 아니라 누군가의 잔인한 손에 의해 조종된 결과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더욱 깊은 슬픔과 분노가 항구를 잠식하기 시작했다. 컨테이너에서 37구의 시신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은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몇 시간 만에 각국 외교기관들이 긴급히 연락을 취했다. 초기 신원 확인 정보가 드러나자 그 사실은 캄보디아뿐 아니라 주변 지역 전체를 뒤흔들었다. 희생자 대부분이 한국과 동아시아 일부 국가 출신이라는 점이 확인된 것이다. 주 캄보디아 한국 대사관은 즉시 공식적인 조사 참여 의사를 밝혔다. 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한 이름이 부각되었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소속 한지성 형사. 그는 조사 협력의 가교 역할을 위해 시아누크빌로 파견되었지만 동시에 어떤 세력도 사건을 은폐하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임무도 맡고 있었다. 여러 국제 인신매매 조직과 싸워온 그는 누구보다 경험이 풍부했다. 그러나 냉동 보관실에 누워있는 37구의 시신을 마주한 순간 그의 얼굴은 굳어졌다. 과거 자신이 막지 못했던 인신매매 사건에 대한 기억이 갑자기 되살아난 것이다. 죄책감과 미완의 과거는 그의 결의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한편 컨테이너를 맨 처음 개봉했던 소피학은 수사팀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인물이 되었다. 항구와 그 주변의 암묵적인 규칙을 누구보다 잘 아는 그는 외부인이 결코 알아채지 못할 단서들을 짚어냈다. 그는 한지성과 처음 만났지만 빠르게 호흡을 맞추어 나갔다. 그들이 가장 먼저 조사해야 할 인물은 트럭 운전기사 소카였다. 소환된 소카는 극도로 긴장한 채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지만 그의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다. 그는 외곽의 냉동 창고에서 한국까지 운반을 맡았을 뿐 자신은 단순한 운전기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지성이 시간표를 좁혀가며 왜 서류가 지연되었는지, 왜 밤중에 냉동 화물을 옮겨야 했는지를 추궁하자 소카는 점점 불안정해졌다. 목소리는 떨리고 눈빛은 계속 주변을 맴돌았다. 결국 한지성과 소피학의 압박에 못 이겨 그는 입을 열었다. 자신이 권력 있는 중국인 남성에게서 평소보다 훨씬 더 높은 금액을 제안받았으며 그가 반복해서 내린 지시는 단 2가지였다고. 절대 짐칸을 열지 마라. 그리고 절대 아무것도 묻지 마라. 하지만 그 남자의 신원에 대해 더 묻자 소카는 고개를 저었다. 그는 정말 아는 것이 없다고 했다. 그 남자는 언제나 번호가 표시되지 않는 짧은 전화로만 연락했고 설명 없이 명령만 내렸다고 했다. 조사팀이 추가 단서를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서 윗선의 압박은 점점 더 거세졌다. 일부 지역 관리들은 해외 자본 유치에 악영향이 갈 것을 우려하며 이 사건을 단순 운송사고로 종결하고 싶어 했다. 경제적 이유라는 명분은 너무도 익숙했고 돈이 여러 규칙을 비틀어 버리는 이곳에서는 흔한 일이었다. 그 때문에 한지성과 소피학은 깨달았다.
이 사건은 단순한 범죄 조직뿐 아니라 권력의 손길까지 얽힌 진실이 깊이 묻힌 탁한 물이라는 사실을. 그러나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은 두 가지 중요한 실마리를 얻었다. 정체불명의 중국인 남성에 대한 진술, 그리고 희생자의 주머니에서 발견된 동방몽산이라는 메모. 그것은 컨테이너 안에서 본 참상보다 훨씬 더 거대한 진실을 마주하게 될 여정의 시작이었다. 복잡하고 어둡고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진실의 시작이었다. 종이에 접힌 세 글자. 동방몽산이 분석팀에 전달되자마자 한지섬 형사는 즉시 대한민국 사이버 보안팀에 원격 협조를 요청했다. 오늘날의 범죄 조직은 더 이상 거리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대부분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가상의 공간에서 아름답고도 위험한 약속들과 함께 자라난다. 소피아과 한지섬은 쪽지에 적힌 전화번호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한국 기술팀은 몇 분도 채 걸리지 않아 이 번호가 개인 소유가 아닌 중개용 번호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IP는 계속 바뀌었고 여러 국가의 서버를 거쳐 우회되고 있었다. 이는 너무도 명백했다. 평범한 개인이 아니라 활동을 숨기는데 능숙한 조직의 번호였다. 수색을 이어가던 중 그들은 동방몽산이라는 문구와 은밀하게 연결된 수많은 웹사이트, 팬페이지, 그리고 SNS 계정들을 발견했다. 그 모든 곳에는 똑같은 공식이 있었다. 화려한 색감, 성공을 내세운 이미지, 달콤한 말투, 그리고 절망에 빠진 이들의 마음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지는 심리적인 메시지들. 그것은 철저히 계산된 감정 설계였다. 깨끗한 아파트에 사는 청년들의 사진, 매달 수천 달러를 번다고 자랑하는 영상. 당신은 새로운 삶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학력 필요 없음, 기회는 단 한 번뿐 같은 문구들. 더 무서운 것은 그중 상당수가 한국 청년들을 정확하게 겨냥하고 있었다. 해외 취업, 고수입, 재능만 있다면 K-팝 아이돌까지 가능하다는 달콤한 문구들이었다. 이 문구들은 화려한 프로필 사진으로 위장한 가짜 계정들이 공유하면서 현실성을 더했고, 삶의 압박에 지친 젊은이들에게 쉬이 믿을 수 있는 희망으로 둔갑했다. 사이버 보안팀은 이미 익숙한 수법임을 바로 알아차렸다. 인생 역전이라는 환상을 미끼로 삼는 다단계 사기 시스템이었다. 몇몇 성공 사례는 매우 정교하게 조작되어 있었다. 외국에서 휴가를 즐기거나 높은 월급을 자랑하는 게시물들이었다. 하지만 조사팀이 사진들을 역추적하자 대부분이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왔거나 전혀 관계없는 제3자의 이미지로 판명되었다. 더 깊이 파고들수록 거의 변하지 않는 하나의 IP 주소가 눈에 띄었다. 캄보디아 한 대도시의 낡은 주택. 겉모습은 너무도 평범해서 그곳이 국제 조직의 모집 거점일 거라고 누구도 상상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외부 감시 카메라에는 사람들이 쉴 새 없이 드나들었고, 대부분은 작은 캐리어를 든 채 표정이 굳은 젊은이들이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아마 다음 희생자였을 것이다. 한지성은 직감했다. 이것은 더 이상 작은 사기 집단이 아니다. SNS를 교묘하게 활용하고 젊은 세대의 심리를 정확히 꿰뚫으며 무엇보다 법망의 사각지대에 몸을 숨기는 정교한 시스템이었다. 항구에 마련된 임시 사무실에서 한지성은 다시 한번 종이 위에 쓰인 동방몽산을 바라보았다. 겉보기엔 세 글자에 불과했지만 바로 그 글자들이 37 젊은이들의 죽음 뒤에 감춰진 진실의 문을 열고 있었다. 이제 수사는 단순히 범인 한 명을 찾는 일이 아니었다. 화려한 미끼와 뒤틀린 꿈 위에 세워진 현대판 인식매매 조직과의 전면전이 되어 버린 것이다. 동방몽산 관련 수집 정보는 아직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
한지성 형사는 이 거대한 조직의 실체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조직 내부에서 확보한 결정적인 증거가 필수적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연결망은 지나치게 치밀했고 경찰이나 수사관이 그대로 진입하면 곧바로 발각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따라서 그들은 연기력, 적응력, 그리고 완벽한 잠입 능력을 갖춘 누군가를 필요로 했다. 바로 그때 긴급회의에서 한 이름이 거론되었다. 김민지. 민지는 한국의 젊은 특수요원으로 뛰어난 언어 감각과 유연한 변장 능력으로 명성이 높았다. 특히 캄보디아어와 중국어에 능통했다. 임무를 전달받는 순간 그녀는 단 한순간도 주저하지 않았다. 수많은 이들이 더 나은 삶이라는 미끼에 걸려드는 모습을 지켜본 경험이 있었고 37구의 시신에 대한 보고서를 보는 순간 그녀의 눈에는 말없는 분노가 스쳤다. 수사팀이 그녀를 위해 준비한 신분은 매우 현실적이었다. 해외에서 고수입 일자리를 찾아 빚을 갚고 가족을 부양하려는 가난한 한국인 유학생. 이는 돈방몽삼이 가장 즐겨 노리는 전형적인 이야기이기도 했다. 첫날 거리로 나선 순간부터 민지는 이 조직의 무서움을 생생히 느꼈다. 정보를 웹사이트에 등록한 지 몇 시간 지나지 않아 그녀는 참파라는 캄보디아 여성에게 연락을 받았다. 수많은 사람을 끌어들이는 조직의 입구 역할을 하는 인물이었다. 겉모습은 온화하고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차갑게 빛나는 눈빛은 그녀가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님을 드러내고 있었다. 참파는 태국 국경 근처의 고객 서비스 센터에서 일하면 가볍고 고수입의 미래가 열린다며 달콤한 말들을 쏟아냈다. 그 말투에는 오랜 시간 연습해온 흔적이 묻어 있었다. 한마디 한마디가 경제적 어려움과 인생 반전의 욕망을 정확히 파고들었다. 민지는 연이라는 이름으로 마지막 희망에 매달린 듯한 떨리는 태도로 그녀의 말에 귀 기울였다. 접촉 과정 내내 민지는 참파가 건네는 문서를 몰래 촬영하고 대화 내용을 녹음하며 내부 채팅방으로 이어지는 QR코드를 확보했다. 그 속에서 거대한 조직의 단면이 드러났다. 수많은 중개 단계, 이동 경로, 숙박지, 그리고 서류 처리라는 모호하지만 반드시 내야 하는 비용들. 그러나 내부 채팅방으로 들어갈수록 실체는 더욱 선명해졌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밝은 미래를 말하지 않았다. 대신 압수된 여권, 비좁은 기숙사, 하루 20시간의 노동, 명령을 어기면 폭행을 당한다는 참혹한 현실을 이야기했다. 메시지를 읽을 때마다 민지의 가슴은 서서히 무거워졌다. 그러나 가장 큰 압박은 혼자 있는 순간에 찾아왔다. 가짜 신분으로 머무는 좁은 방에서 홀로 앉아 있으면 그녀의 눈앞에는 얼어붙은 표정의 37 희생자가 떠올랐다. 작은 실수 하나가 자신의 목숨뿐 아니라 아직 갇혀있는 사람들을 영원히 잃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짓눌렀다. 잠입 사흘째, 민지는 마침내 유망 지원자 명단에 들었다. 이는 곧 그녀가 실제 운영 거점으로 이동하게 된다는 뜻이었다. 수사팀은 즉시 그녀의 소지품의 위치 추적 장치를 부착했고 감시팀도 준비를 마쳤다. 이제부터 민지의 한 걸음 한 걸음은 외줄타기나 다름없었다. 그 앞에는 단순한 브로커가 아닌 치밀하게 구축된 거대한 어둠의 시스템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은 진실을 파헤치려는 자를 가차없이 삼킬 준비가 되어 있었다. 며칠간 모집 조직 안에 섞여 지낸 뒤 민지는 한 이름이 유난히 자주 언급된다는 것을 알아챘다. 바로 노장이었다. 그 이름은 브로커들의 속삭임, 급히 지워진 메시지, 그리고 노장을 실망시키지 말라는 섬뜩한 당부 속에서 계속해서 떠돌았다.
그 반복되는 이름만으로도 한지성과 소피학은 이들이 이제 더 이상 자잘한 브로커 수준이 아니라 훨씬 더 큰 연결고리에 도달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선택의 날이 되자 민지는 작은 트럭에 태워졌다. 창문은 모두 막혀 있었고 들리는 것은 엔진 소리와 길이 점점 더 울퉁불퉁해지는 감각뿐이었다. 그녀가 몸에 숨겨둔 비밀 위치 추적기는 곧바로 본부에 신호를 보냈다. 트럭은 도시를 벗어나 시아누크빌에서 몇 시간이나 떨어진 섬긴 숲지대로 향하고 있었다. 트럭이 멈추자 민지는 황량한 넓은 공터에 내려섰다. 오래된 공장 건물들이 줄지어 있었고 벽은 얼룩져 있으며 지붕 위의 슬레이트는 녹슬어 있었다. 얼핏 보면 버려진 농장 같았다. 그러나 철문이 열리는 순간 민지는 이곳이 농장을 가장한 곳이 아니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차렸다. 여기는 사람을 상품으로 만드는 훈련소였다. 건물 안에는 수백 명의 젊은 사람들이 빽빽이 닫혀 있었다. 묶여 있지는 않았지만 초점 없는 눈빛과 힘없는 걸음걸이는 그들이 이미 도망칠 힘조차 잃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각 그룹마다 관리자가 한 명씩 지키고 있었고 그들의 손에는 늘 몽둥이가 들려 있었으며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리고 그 모든 움직임의 중심에는 노장이 있었다. 다부진 체격, 칼처럼 날카로운 얼굴선, 말 한마디에도 힘이 실린 목소리. 그는 소리를 지를 필요도 없었다. 단 한 번 쏘아보는 시선만으로도 주변은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그의 한마디가 누구를 어디로 보내고 어떤 일을 시킬지 결정했다. 강제 노동에서부터 지하시설 지원, 심지어는 아무도 입에 올리고 싶어 하지 않는 그곳까지. 민지는 멀리서 그를 지켜보며 겁먹은 신입인 척 무표정한 얼굴을 유지했다. 그러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목표만이 존재했다.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밖으로 보내기. 그녀는 눈으로 모든 방 구조, 이동 동선, 관리자들의 배치까지 하나하나 기록했다. 사소한 것 하나도 증거가 될 수 있었다. 그러나 가장 충격적인 것은 훈련이라 불리는 장면들이었다. 한낮의 태양 아래 수시간씩 강제로 서 있기, 가혹한 작업 절차를 반복 숙달하기, 조금이라도 틀리면 욕설과 폭력이 이어지는 일상. 도망을 시도했던 사람들은 모두 끌려나와 본보기로 처참히 맞았다. 바닥에 쓰여져 신음하는 그들 앞에서 아무도 함부로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 침묵은 몽둥이 소리보다 더 공포스러웠다. 민지가 주변을 살피던 중 노잔이 통신 장비로 누군가와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도시야라는 호칭을 여러 번 반복하며 평소의 냉담한 태도와는 달리 약간의 두려움과 경외가 섞인 목소리였다. 대화 내용은 곧 이동할 특별 화물들, 그리고 하위 관리자들조차 모르는 비밀 경로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 순간 이번 사건이 시작된 이래 가장 중요한 실마리가 드러났다. 노잠은 이 조직의 꼭대기가 아니었다. 그는 단지 운영자였고 진정 권력을 쥐고 있는 인물은 전혀 다른 곳에서 모든 것을 지휘하고 있었다. 국가를 넘나드는 거대한 맘을 움직일 정도의 힘을 가진 존재. 민지는 조심스럽게 녹음을 하고 주변을 훑어보면서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위험을 더욱 뚜렷하게 느꼈다. 작은 실수 하나만으로도 그녀 또한 영영 돌아오지 못한 이들처럼 사라질 수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알고 있었다. 민지가 비밀 훈련소에서 첫 번째 자료를 보내온 직후 한지성 형사와 소폐학은 곧바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한 시간이 지날 때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곳에서 육체적, 정신적 고문을 계속 견뎌야 했다. 더욱 위험한 것은 노잔이 특별 화물을 곧 옮길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단 한순간이라도 늦으면
흔적은 사라지고 그 사람들은 마치 존재한 적도 없던 것처럼 어둠 속으로 영영 자취를 감출 것이었다. 구출 작전은 전례 없이 짧은 시간 안에 준비되었다. 캄보디아 경찰은 한국에서 파견된 특수팀과 극비리에 협력했다. 모두가 알고 있었다. 이번 작전은 극도로 민감했다. 피해자를 구출하고 범죄자를 체포해야 하며 무엇보다 접진 한가운데에 있는 민지의 안전을 반드시 확보해야 했다. 하지만 특수팀이 출동하려는 바로 그때 민지에게서 온 신호가 갑자기 연달아 울리기 시작했다. 긴급 상황을 알리는 신호였다. 모두가 두려워하던 일이 현실이 되었다. 노장이 그녀의 위치 추적 장치를 발견한 것이다. 훈련소 안에서 민지는 즉시 신문실로 끌려갔다. 방 안은 눅눅한 위협의 기운으로 가득했다. 노장은 연희라는 가면을 벗겨내려는 듯한 눈빛으로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앞에는 휴대전화, 몇 개의 서류, 그리고 방금 찾아낸 추적 장치가 놓여 있었다. 목소리는 낮고 느렸지만 그 안에 숨겨진 잔혹함은 민지의 온몸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민지는 시간을 벌어야 했다. 진실을 들켜서는 안 됐다. 그리고 구조대가 올 때까지 살아남아야 했다. 그녀는 억울하게 의심받는 평범한 여자의 공포를 최대한 자연스럽게 연기하며 떨고 피하고 말끝을 흐리며 시간을 끌었다. 그 사이 문 밖에서는 경비들이 수군대기 시작했고 훈련소 전체의 분위기는 금방이라도 터질 듯 팽팽하게 조여왔다. 노장이 마침내 그녀의 진짜 정체를 강요하려던 그 순간 먼 곳에서 묵직한 트럭 소리와 빠르고 단호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곧이어 일제히 명령 소리가 터져 나왔다. 훈련소의 정문이 부서지고 특수팀이 일제히 들이닥쳤다. 순식간에 현장은 대혼란에 빠졌다. 경비들은 허둥지둥 달려나가 저항했고 고함과 발걸음,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가 뒤엉켜 울렸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수용자들은 이 지옥 같은 곳에 희망이 들어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노장이 순간적으로 정신이 흐트러진 틈을 타 민지는 의자에서 몸을 빼고 문을 향해 뛰었다. 2명의 특수요원이 그녀를 붙잡아 밖으로 끌어내며 혼란 속에서 보호했다. 멀리서는 소피아기 캄보디아 경찰들과 함께 감금구역의 문을 열고 있었다. 문이 박살나자 수백 명이 쏟아져 나왔다. 많은 이들이 탈진에 쓰러졌고 어떤 이들은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 눈물을 흘렸다. 그 시각 한지성은 도망치는 노장을 뒤쫓고 있었다. 낡은 공장 건물을 가로지르는 추격전은 먼지와 비명 사이로 이어졌다. 노장은 마지막 희망처럼 도련님에게 전화를 걸려 했지만 통신은 이미 차단되어 있었다. 마침내 훈련소 뒤쪽 펜스 근처에서 한지성은 그를 붙잡았다. 노장은 조직의 연락만이 담긴 휴대전화를 부수려 발버둥 쳤지만 한지성이 먼저 낚아챘다. 증거는 확보되었고 수백 명의 피해자까지 구조됐다. 이 잔혹한 시스템은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었다. 수갑이 채워지자 노장은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비웃듯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37명 사고가 아니었어. 도련님의 메시지. 너희는 그 사람을 몰라. 호송되기 직전 그는 마지막으로 모두의 숨을 멎게 하는 말을 남겼다. 48시간 안에 훨씬 큰 화물이 이동한다. 막고 싶으면 그의 속도를 따라잡아봐. 그 말은 구출의 기쁨을 삼켜버릴 만큼 무거웠다. 노장 뒤에 숨어있는 그림자는 그들이 상상한 것보다 훨씬 넓고 깊었다. 노장이 체포된 뒤에도 수사팀은 승리를 즐길 틈조차 없었다. 그가 마지막에 남긴 한마디가 마치 뇌관처럼 지휘실 한가운데 떨어졌기 때문이다.
앞으로 48시간 안에 시아누크빌 항구에서 거대한 화물이 출항할 것이라는 것. 만약 막지 못한다면 수백 명의 사람들이 냉동 컨테이너에서 발견된 37구의 시신과 똑같은 비극을 겪게 될 것이다. 한지섬은 즉시 비상회의를 소집했다. 사이버 분석팀은 노잔이 휴대전화에서 확보한 모든 데이터를 철저히 뒤졌다. 암호화된 메시지, 삭제된 통화 기록, 숨겨진 파일들. 모든 것이 한 이름을 가리키고 있었다. 첼롱. 조직 내에서 태자라는 강력한 별명으로 불리는 남자. 초기 자료만 훑어봐도 그가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었다. 첼롱은 캄보디아에 대규모 투자를 벌이고 있는 거대 사업가의 아들로 물류, 창고, 투자 펀드, 경제 특구 부동산까지 수많은 기업을 소유하고 있었다. 겉으로는 언론이 치켜세우는 성공한 젊은 사업가이자 자선 활동을 즐기며 대형 행사에 자주 등장하는 인물. 하지만 확보한 데이터와 노잔이 진술을 맞춰보면 그의 진짜 얼굴이 드러났다. 국경을 넘나드는 인식매매 조직의 실제 수장. 재력과 권력, 그리고 고위 관료들의 비호까지 등에 업은 거대한 지하 기업의 운영자였다. 지휘실은 한동안 침묵에 잠겼다. 모두가 알고 있었다. 이번 상대는 더 이상 하급 브로커가 아니라 정치와 자본이 결탁한 괴물이라는 것을. 한지섬은 주먹을 꽉 쥐었다. 차가운 컨테이너 속 37구의 시신이 여전히 뇌리에 선명했다. 첼롱을 잡는 일은 단순한 수사 임무가 아니라 법의 틈새를 사고 팔며 사라질 수도 있는 거대한 세력과의 전쟁이라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다. 소피아의 걱정은 또 다른 종류였다. 그는 누구보다도 현지의 관계가 얼마나 복잡한지 잘 알고 있었다. 첼롱이 일부 고위 관료들에게 뇌물을 주어 항만 검사를 지연시켰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의 마음에는 무력감이 스며들었다. 하지만 곧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 컨테이너를 맨 처음 연 사람이 바로 자신이었다고. 자신이 나서지 않으면 아무도 나서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이 운송 서류를 찾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던 중 보안팀으로부터 또 다른 나쁜 소식이 들어왔다. 첼롱이 증거 인멸을 시작했다는 것이다. 문서 파기, 통신 장비 교체, 개인 저택에서 은밀히 이탈. 심지어 브로커 조직의 몇몇 증언에 따르면 그는 관련이 있을 만한 사람은 누구든 제거하라는 명령까지 내렸다고 했다. 민지, 그리고 심지어 운전기사 소카마저 포함해서 수사는 순식간에 생사를 건 추격전으로 변했다. 그들은 인신매매 화물을 막아야 할 뿐 아니라 진실을 알고 있는 이들의 목숨도 지켜야 했다. 그리고 최종 분석이 완료되자 전자지도에 하나의 지점이 떠올랐다. 산업 장비라는 명목으로 위장된 대형 화물. 이틀 안에 출항 예정. 목적지는 국제범죄 조직들이 활발히 움직이는 중동의 한 항구. 한지섬은 소페악과 민지를 바라보았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가슴속에 같은 느낌이 들끓고 있었다. 저 화물이 출항하는 순간 그들은 평생 씻지 못할 죄책감을 짊어지게 될 것이다. 태자와의 진짜 전쟁은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되었다. 한 걸음만 잘못 디뎌도 수백 명이 흔적 없이 사라지고 모든 증거는 다시는 손댈 수 없는 권력의 층층 아래에 묻혀버릴 수 있는 싸움. 48시간의 사투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첼롱이 세운 권력의 벽 앞에서 수사가 막다른 길로 빠진 것처럼 보일 때 뜻밖에도 소피아디 돌파구를 만들어냈다. 어느 날 밤 그가 항구의 모든 운송 데이터를 다시 점검하고 있을 때였다. 이곳 세관에서는 이제 거의 아무도 하지 않는 습관이었다. 그는 한 폴더 안에 숨겨진 암호화된 운송 계약서를 발견했다. 처음에는 빈 폴더처럼 보였지만
점점 들여다볼수록 등골이 오싹해졌다. 수렴인으로 접힌 회사 이름이 바로 첼롱이 소유한 페이퍼 컴퍼니 중 하나였던 것이다. 더욱 충격적인 점은 운송 경로가 매우 정교하게 설계되어 모든 검사 통로를 피해 완벽하게 출항 일정을 짜놓았다는 사실이었다. 단순한 계획서가 아니라 수년간 운용된 전문적인 능력 기술이었다. 문서에 기록된 시간을 보니 항구를 떠나기까지 24시간도 채 남지 않았다. 소페악은 곧바로 이 문서를 한지성에게 가져갔다. 한지성이 문서를 읽고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예전에 노장이 진술했던 모든 것, 특별한 화물 이동을 기다리는 피해자들, 이제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 된 것이다. 더 이상 고위지시나 외교적 절차를 기다릴 시간은 없었다. 조금이라도 늦으면 수백 명이 영원히 어둠 속으로 사라질 터였다. 두 사람은 즉시 한국 측, 인터폴, 그리고 그동안 조용히 지원해온 캄보디아 특수부대와 연락을 취했다. 대담한 계획이 수립되었다. 밤에 첼롱의 배가 출항 준비를 할 때 직접 습격하는 것이다. 위험과 변수가 가득한 전투가 될 것이 분명했지만 이 끔찍한 화물을 눈앞에서 놓칠 수는 없었다. 그날 밤 시아누크빌의 하늘은 다가올 일을 숨기려는 듯 어둡게 깔렸다. 바닷바람이 거세게 몰아치며 선체에 부딪혀 긴 경고음 같은 소리를 냈다. 첼롱의 거대한 배는 엔진을 켜고 갑판 위는 물 위에 떠있는 철의 요새처럼 밝게 빛났다. 멀리서 보면 그것은 마치 어둠 속으로 자신의 죄악을 싣고 도망칠 준비를 하는 거대한 짐승 같았다. 선원들이 닻을 올리려는 바로 그 순간 특수부대가 돌입했다. 그림자 속에서 사람들이 튀어나와 밧줄을 잡고 갑판으로 올라가 각 선실로 나뉘어 진입했다. 밤의 정적 속에서 고함과 발소리가 울렸다. 첼롱의 경호원들은 즉시 반격했다. 그들은 경험과 장비를 갖춘 전문가들이었고 주인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 폭력을 전혀 주저하지 않았다. 한지성이 주도하는 공격팀은 냉동 컨테이너 구역으로 빠르게 움직였다. 가는 길마다 자물쇠와 사슬, 번호 잠금 장치가 늘어서 있어 첫날 발견했던 37구의 시신이 떠올랐다. 걸음을 내디딜수록 마음은 무거웠지만 결이 또한 더욱 단단해졌다. 분리된 한 선실에서 소폐악이 두꺼운 철문을 열었다. 곧바로 비명과 절규가 쏟아져 나왔다. 수백 명이 컨테이너 안에 갇혀 있었고 많은 이들은 뒤진맥진했으며 많은 이들은 울부짖으며 금속 벽을 두드렸다. 그들의 눈빛에는 절망과 마지막 희망이 뒤섞여 있었다. 경찰의 그림자를 보는 순간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수없이 많았다. 같은 시각 선박 지휘실에는 첼롱이 나타났다. 도망치지도 회피하지도 않았다. 그는 마치 호화로운 파티에서 나온 듯 깔끔히 셔츠를 정리하며 서 있었다. 한지섬을 향한 그의 시선은 차분했지만 섬뜩할 정도로 계산적인 빛을 띠고 있었다. 이제 내가 이겼다고 생각하나? 첼롱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가시처럼 날카로웠다. 한지섬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단호한 눈빛으로 걸어가며 흔들림 없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나 첼롱은 여전히 태연했고 희미하게 웃음을 지었다. 그러더니 그동안 그들의 노력을 압도하는 사실들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자신이 매수한 정부 인사들, 오랫동안 자신을 보호해온 유창망, 그리고 여기 법은 자신에게 닿지 않을 것이라는 자신감까지. 그 말들의 소폐악은 뒤에서 주먹을 꼭 쥐었다. 그는 이 추악한 진실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심한 적이 있었지만 직접 그의 입을 통해 듣는 순간 등골이 오싹했다. 하지만 오늘 밤의 싸움은 더 이상 이론이나 권력 과시가 아니었다.
국제 세력이 현장에 있고 증거가 눈앞에 있으며 수백 명이 컨테이너에서 떨고 있는 상황에서 첼롱의 협박은 더 이상 힘을 가지지 못했다. 마침내 그는 갑판 위에서 수갑이 채워졌다. 빛이 밝게 비추는 가운데 그가 오랫동안 구축한 어둠의 구석이 드러났다. 그는 여전히 웃고 고개를 꼿꼿이 치켜들고 마지막으로 오만하게 말했다. 너희는 작은 물고기 하나만 잡았을 뿐이다. 이 바다는 아직 깊다. 그 사이 화물칸에서는 하나씩 컨테이너 문이 열렸다. 살아남은 사람들이 밖으로 나왔고 떨었지만 새로 불붙은 희망을 꼭 붙잡았다. 그들의 눈빛은 지쳐 있었지만 어둠 속에 갇혀 있던 날들보다 훨씬 밝았다. 배는 밤바다 위에 멈춰 서 있었고 마치 자신도 이제 드러난 진실 앞에 고개를 숙인 듯했다. 그 순간 한지성과 소피학은 깨달았다. 그들은 큰 싸움에서 승리했지만 진짜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시아누크비를 뒤흔든 야간 급습 이후 도시 전체가 숨을 죽인 듯 고요했다. 다음날 아침 평소보다 햇살이 더 밝게 비춰졌지만 그 부드러운 빛 뒤에는 끝없이 이어지는 업무가 기다리고 있었다. 진술서 작성, 의료 지원, 피해자 신원 확인,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까지. 지역 병원들은 이미 자리가 가득 차 있었고 각 구조된 젊은이들은 병상 위에서 지친 표정과 안도감을 동시에 띠고 있었다. 마치 작은 전등이 물에 잠겼다가 이제 막 구출된 듯한 모습이었다. 첼롬은 국제기구의 감시 속에서 압송되었다. 수갑이 채워졌지만 그는 여전히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두려움 하나 없이 걸음을 옮겼다. 그의 조직은 여전히 다른 도시 곳곳, 평범한 주택, 심지어 관광객들로 붐비는 화려한 경제지구 안에도 숨어 있었다. 하지만 그 사실이 어젯밤의 승리 의미를 줄이지는 못했다. 최소한 중요한 연결이 하나는 끊겼고 수백 명의 사람들, 진짜 사람들이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소피학은 여러 날 밤을 새운 뒤 그저 조용히 모든 것을 지켜보았다. 그는 더 이상 모호한 내부 사건으로 이곳에 전보된 젊은 경찰관이 아니었다. 그는 캄보디아 수사팀과 국제팀 모두가 신뢰하는 사람이 되었다. 3부 보고서가 도착했고 그는 포상과 승진이 예정되어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하지만 그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병원에서 안아주고 따뜻하게 하고 죽을 먹여주는 사람들이었다. 한지성은 한국 피해자들이 귀국 지원을 위해 대사관으로 옮겨지는 모습을 보면서 인신매매 사건을 수년간 추적하며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안도감을 느꼈다. 첫날 컨테이너 속에서 얼어붙은 37구의 시신을 본 순간이 떠올랐다. 그 고통은 심장에 찌르는 바늘 같았고 그를 사건 속으로 온 힘과 마음을 다해 뛰어들게 했다. 이번에는 최소한 실패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를 계속 괴롭힌 것은 찰롱의 말이었다. 우리 조직은 계속될 것이다. 며칠 후 국제 보고서가 종합되면서 한지성과 소피학은 그 말이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현실이었다. 다른 재벌 2세들, 또 다른 노장들이 개발도상국의 어둠 속에서 활동하고 있었고 가난과 더 나은 삶을 향한 청년들의 열망, 관리 체계의 허점을 이용하고 있었다. 그들은 시아누크빌 사건이 전 세계 조직의 아주 작은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이 조직은 날마다 더욱 교묘하고 정교하게 진화하고 있었다. 이번 사건에서 배울 점은 많았다. 인신매매는 저녁 뉴스에서나 볼 수 있는 먼 이야기가 아니다. 번화한 항구, 화려한 관광 도시, 매일 청년들이 보는 가벼운 일, 높은 급여라는 광고 속에도 존재한다.
피해자들은 부주의한 사람들이 아니다. 그저 삶을 바꾸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커서 싸구려 약속에 속아버린 사람들이다. 인신매매범들은 부패, 열린 문, 개인적 이익을 위한 서명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무엇보다 이 문제와 싸우는 것은 한 나라의 싸움만으로는 부족하다. 협력, 투명성, 그리고 어둠이 진실을 가리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용기가 필요한 일이다. 그날 오후 마지막 업무가 잠시 마무리된 후 소페앗과 한지섬은 함께 항구에 섰다. 시아누크빌의 바다는 처음 사건이 시작된 날처럼 고요했다. 석양이 수면 위를 스쳤고 눈부시게 아름다웠지만 그들은 이 아름다움이 표면 아래 숨겨진 균열을 완전히 덮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소페앗이 조용히 말했다. 우린 해냈어. 한지섬은 수평선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앞으로도 할 일이 많지. 바닷바람이 살랑 불고 물결은 여전히 주기적으로 오르내렸다. 새로운 날이 오겠지만 싸움은 계속될 것이다. 정의의 빛과 탐욕의 어둠 사이의 싸움. 그 순간 짭짤한 바닷바람과 서쪽 하늘에 불타는 오렌지빛 속에서 그들은 깨달았다. 아무리 어둠이 짙어도 누군가 용기를 내어 그 속으로 들어간다면 빛은 뒤를 찾아 퍼져나갈 수 있다는 것을.